문제집 429페이지 오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그래서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 내지는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역식, 이러한 것들은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1번에 대지에 정착되면 안 됩니다. 이동이 쉬운 것만.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또 주택이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러한 것들은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할 때는 벽은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인데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할 때는 이런 것들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러한 것들도 건물에 해당하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4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너비는 각각 2m, 3m, 6m. 그래서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구조와 너비.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1안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에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3번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요거 빼고 나머지가 사이기둥이랑 최하층 바닥. 그래서 참고 그 해설에 참고 보시면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내, 기, 바, 보, 지, 주 얘네들이 주요 구조부인데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우리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없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공인중개사 수업을 배우러 왔다가 실용음악을 배우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 최하층 바닥은 없어도 밑에 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축조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 탑은 탑 다시 그렇죠. 옹, 이, 광, 사, 태, 오, 굴, 유, 탑, 유, 고, 팔 이렇게.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까지는 넘는. 근데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그래서 여기 기념탑, 탑이니까 6m. 근데 광고탑은 4m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은 4m. 나머지 탑들,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은 6m를 넘는. 그 다음에 고, 8.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광고탑은 이거는 광사죠. 광사. 탑인데 나머지 탑들은 다 6m를 넘는데 광고탑은 4m. 4m. 그 다음에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으니까 요거는 적용받죠. 3m짜리.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30제곱미터를 넘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똑같은 문제죠. 1번에 탑은 6. 탑 6이니까 이건 적용받죠. 그 다음에 옹 2. 맞고. 그 다음에 굴뚝은 6m 맞고. 지하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탑은 6m. 내 4m짜리니까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또 똑같은 문제. 지정문화재인 건축물은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니까 적용을 받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맞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이런 건 없었죠. 그 다음에 플랫폼도 역시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이렇게. 또 7번도 똑같은 거. 이거 이만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보면은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마들은 모두 그런 것. 플랫폼,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 싹 다죠. 그 다음에 8번.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했죠?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수?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시설,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1번이 이거고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싹 다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문화집회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는데 동물원이랑 식물원 이건 제외합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왜 따로 규정을 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승강기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은 주계단 하나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은 주계단이라든지 하나뿐인 승강기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찡겨 죽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피난계단 같은 것들, 옥외 피난계단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상용 승강기나 옥외 피난계단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따로 규정을 해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래서 보면 1번에 종교시설, 대상 맞죠? 근데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해야 되죠? 5,000 이상인 거. 5,000 이상인 거. 그래서 4,000이니까 아니죠. 이것도 16층 이상도 아니고 틀렸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동물원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에 역시 식물원도 제외되죠. 식물원도.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3번에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16층 이상이니까. 16층 이상이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4번 교육연구시설은 아예 대상 건축물이 아니죠. 종문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자체에 없죠. 그리고 16층인가 봐도 16층도 아니죠. 요게 대상이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여기는 15층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종문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의숙 아닌 게 관광휴게시설은 없죠. 외워보면 금방 푸는 거죠. 건축법은 정말 쉽습니다.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은 약간 이제 좀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세 문제도 좀 많고, 2문제 정도는 아예 제가 수업을 안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정도는. 작게 나오면 1문제, 내지는 많게 나오면 2문제, 정말 많게 나오면 한 3문제 정도 아예 그냥 제가 완전 수업에서 배제하는 부분들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외워놓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시험에 임박해서는 건축법, 주택법을 많이 보셔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제부터 외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국계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라고.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니까. 근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뭐 이해할 게 없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단순 암기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내가 아직 암기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 다음에 10번.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거 보지 마십시오.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싹 답니다. 자, 공법에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있어서 완전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박스형으로 나와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싹 다를 정답을 찍으십시오. 그냥 싹 다를. 공법에서 작년에도 모두 정답인 게 한 3문제, 박스형 문제가 대여섯 문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싹 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싹 다. 그러니까 아예 난생 처음 본다. 근데 박스형으로 나왔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싹 다 찍으세요. 싹 다. 전부 옳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거 외우지는 마십시오. 이거 실내 재료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는 건데.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죠. 건축에 해당하는 것.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게 있었죠. 기읍.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거 뭐죠? 신축. 그 다음에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늘어났죠? 늘어나면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이전. 그래서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싹 다 건축에 해당하죠. 12번.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요약서를 잠깐 보죠. (300페이지) 이건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건축선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걸 앞에 나눠가지고. 첫 번째, 대지 면적이 나오죠.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정 건축선 해서 소요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뭐 이거. 그 다음에 후퇴 건축선. 건축선을 배워야 이런 것들이 알기 때문에. 자,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양쪽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원칙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4m 이상 이어야 하는데 여기 폭이 2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옆에 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도로는 맞지만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4m짜리 도로를 만들어 줘야겠죠. 해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역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은 여기를 건축선으로 합니다.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그래서 소요 너비만큼을 양쪽 대지가 동등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2m씩 후퇴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소요 너비는 지금 제가 4m를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6m가 될 수도 있고 3m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지 내지는 하천 내지는 철도, 선로, 부지 등 건축물이 건축이 안 되는 이런 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4m의 도로 부지를 다 부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점이 여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만큼을 후퇴해야 될까요? 소요 너비만큼. 여기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하는데 한쪽에는 건물이 건축이 안 되니까 대지는 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소요 너비를 다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후퇴하는데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선로, 부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요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요 빨간색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하는 겁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여기서부터 4m를 후퇴해야겠죠. 아까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m, 2m씩으로 후퇴하는데 반대편에 경사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해서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원래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는데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건축선이 되죠. 자, 이 노란색 빗금친 요 부분 이나 빨간색 빗금친 요 부분은 처음에 후퇴하기 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없죠. 없죠. 원래는 후퇴하지 않았으면은 2m짜리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이 대지 전체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원래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란색이나 빨간색만큼을 후퇴하다 보니까 나머지 하얀색 부분에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 부분은 처음부터 원래 건물을 못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후퇴한 건축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처음부터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근데 이거 빨간색, 노란색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는 거. 이게 거기 후퇴 건축선 이거 뭐야? 소요폭 4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노란색과 도로 사이의 부분, 빨간색과 도로 사이의 부분, 노란색 빗금친 부분, 빨간색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로 2번에 지정 건축선, 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폭이 20m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죠. 이럴 때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됩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거나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합니다. 요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했었죠. 건축선은 저 뒤에 나오는데 이게 제가 하는 책이랑 순서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315페이지에 나오죠. 315페이지. 건축선.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후퇴선, 지정선 이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건축선의 위치,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데 예외해서 소요너비 미만의 도로, 이 2m짜리 도로에 접해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을 물러나서 노란색 빗금, 저걸 말하는 거죠. 근데 한쪽에 경사지, 철도, 선로, 부지, 하천 이런 게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을 물러나서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물러나서 여기를 건축선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퉁이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모퉁이 도로 그 표 있는 거 그 밑에 거. 시장 등의 지정 건축선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건축선이 지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죠. 해서 여기 이 밑에 있는 노란색 빗금, 이 부분은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있죠. 소요너비에 충분한 소요너비의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4m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후퇴를 시키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데 지정 건축선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부지. 그러니까 근데 대지가 있는데 요만큼이 공원 부지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니까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도.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원칙,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을 자르는 겁니다. 건물을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이 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 면적.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이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넓은 부분, 거기를 건축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근데 이런 면적에서는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들. 그래서 보면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로 2번에 1번 처마, 차양, 부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 면적이라는 건 건물의 어떤 부분을 잘라도 이 건축 면적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가장 넓은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부분, 건축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처마 끝까지. 요런 부분을 잘라버리면은 이 처마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외벽의 끝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끝부분,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를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여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정 거리를 물러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해서 딱 봐도 거의 부석사 무량수전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전통 사찰 이런 것들은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하죠? 4m를 후퇴를 하고, 축사는 3m, 한옥은 2m,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은 2m, 그 밖의 건물은 1m. 그래서 이 끝부분으로부터 4m, 3m, 2m, 1m씩을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요거. 그래서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은 2m, 그 밖의 건물은 1m씩을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부터 들어가서 그 부분부터 건축 면적을 산정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보지 마십시오. 3번 다음 페이지.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중요한 건 이거죠.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 기역에 보시면은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출입문을 집 표면에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물이 들어온다든지 먼지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한 두세 칸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출입문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잘랐을 때는 요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 표면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고 그 위에부터 건축 면적을 산정하겠다라는 거. 근데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 그 택배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 창고가 있고 물건이 트럭을 요 앞에 대죠. 타이어 달아놓고 트럭이 요 앞에 되는데 물건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요만큼 이렇게 돋아놓는 요 부분,
1.5m까지를 건축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지표면부터 1m까지. 근데 창고 중 차량을 접안시키는 이런 부분은 1.5m까지를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바닥면적. 이게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바닥면적. 3번 보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티귿, 키읔, 지읒, 치읒 뭐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이거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지읒 밑으로 그 위에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됐고, 생활 폐기 비읍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렇게.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닥 면적.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바닥 면적이라는 건 여기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101호, 여기는 102호, 그 다음에 여기는 103호, 여기는 화장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승강기라든지 계단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벽, 기둥으로 구획된 부분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자,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떤 부분을 잘라도 건축 면적이 동일하겠죠. 근데 건물이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이 다르니까 건축 면적 이외에 바닥 면적을 따로 구하는 거. 그리고 구획의 중심선이니까 바닥 면적을 구하게 되면 101호의 바닥 면적, 102호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 다 각각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이랑 따로 구하는데, 역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제외되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지붕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두 개 서 있습니다. 건물 맞습니까? 지붕 있고 기둥 있으면? 네. 지붕 있고 주유소 같은데 가보면은 지붕이 너무 큰데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주유소 건물 같은 거라고 했죠? 지붕 있고 기둥 있고. 건물 맞죠?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벽, 기둥 등으로 구획이 안 돼 있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얼마씩 후퇴하죠? 1m씩을 후퇴해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게 동그라미인 거. 그래서 지붕의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그 다음에 노대는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던 거죠. 이것도. 노대 등의 면적은, 자,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발코니, 베란다, 이걸 노대라고 하죠. 노대. 그래서 노대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노대 등의 면적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2m고 뭐 10m고 라고 가정을 하면은 노대 등의 면적이 얼마죠? 20제곱미터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가 얼마죠? 10.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죠? 1.5를 곱한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요 1.5로 곱하면 15가 나오죠. 그리고 빼면 나머지 5제곱미터. 이 5제곱미터 남는 게 있다라면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남는 게 없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 지금 예를 들었을 때는 15제곱미터만큼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공짜로 쓰는데 요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거 넘어가면.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공짜로 쓴다 해서 제가 발코니 같은 거 길이가 이거 1.5m를 안 넘는다라고 했죠. 대부분이. 요거까지는 공짜로 쓰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바닥 면적을 안으로 넣지 굳이 발코니로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의 면적을 희생해 가면서 노대를 넓게 만드느니 이걸 0으로 만드는 겁니다.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안쪽의 면적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곱하기 1.5m를 한 값만큼은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3번 필로티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때에는 필로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때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로 활용하든지 간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물 지었을 때 이게 건물이라고 가정하면은 아파트 옥상에도 이런 거 있죠.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서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승강기 모터 같은 거 넣는 부분 건물 꼭대기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다락은 평지붕일 때는 얼마?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1.5m짜리들은 복층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 신축 빌라는 옥상을 꼭대기 층을 경사지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높이를 1.8m 이하로 해서 뭐 맨 위의 층을 복층으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다락의 경우에는 1.5m까지 높이가 1.5m까지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이러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6번 이런 것들 참고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물이 한 4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풍이 되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열 등을 위해서 마감 재료를 외벽에 덧대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이. 이러한 것들은 이 부분을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외벽에 마감재를 덧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8번은 똑같은 겁니다. 단열재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역시 여기도 11번 이하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그 가로 3번에 4가지가 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있는 대피공간 이러한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거죠. 용적률 산정할 때만. 일반적인 건물의 연면적에서는 포함을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지하층이죠. 지하층은 원칙적으로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합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 안 되는 거. 아까 저 앞쪽에 있었는데 층수를 산정할 때도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은 그냥 5층짜리 건물. 이렇게. 이게 이제 각종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자, 문제 보면은 면적, 층수 산정하는 방법 옳은 것.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러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까 몇 번에 있었지? 바닥 면적에서 거기 5번에 303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부설 주차장은 제외하죠. 연면적 산정,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그 다음에 층수인데 이거 보기 전에 리얼부터 보죠.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층수랑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또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322페이지. 요약서 322페이지. 건축물의 층수 산정이죠. 자,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죠. 8분의 1 이하. 근데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 이럴 때. N은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층수 산정할 때 아예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이게 좀 작죠? 이럴 때는 아예 층수 산정할 때 빼버립니다. 빼버리는 거. 그 다음에 323페이지 중간쯤에 가로 5번. 요거 보죠.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 역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높이를 산정할 때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고 되죠. 층수 산정할 때는 아까 어떻게 했죠? 제외, 아예 빼버리는 거. 층수에서는 아예 제외를 하는데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합니다. 자, 건물의 높이라는 거는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그 건축물의 높이라고 합니다. 상단이라는 건 옥상 바닥을 말합니다. 옥상 바닥.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의 높이가 50m라고 가정을 하고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5m라고 해보죠. 15m. 그러면은 이 중에서 8분의 1 이하니까 높이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가 되죠? 53m.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산입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8분의 1 이상입니다. 이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상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산입해야죠. 다.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하는데 이게 엄청 크다라고 하면은 8분의 1이 넘어버리죠. 그럴 때는 이 전부가 건물의 높이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8분의 1 이하인데 이 높이가 7m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높이는 50m,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하니까 12m를 넘지 않으면 12m까지는 높이에서 아예 빼버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은 똑같습니다. 높이랑 층수를 산정할 때, 층수 산정할 때 건축 면적의 8분의 1, 6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는 아예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한다라는 거. 근데 넘어가면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그래서 12번에 디귿 보시면은, 디귿 보기 전에 나머지 안 읽었죠? 322페이지, 가로 2번.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 또 써놨죠? 위에 그 맨 끝에 써놨는데. 그 다음에 층수가 다를 경우. 여기서 보니까 5층인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건물이 7층입니다. 그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 7층짜리 건물이지만 7층짜리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보고 4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건축법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밑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옥상 바닥까지를 높이라고 하는데 차원 높이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반자 높이.
층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전에 여기 뭐 3층, 여기 4층. 처마 높이 나와 있으니까 처마 보죠. 거기는 그림이 마침 그려져 있어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벽,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 자, 처마 높이는 여기서부터 처마 끝까지.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거기 보면 지붕틀 또는 벽, 깔돌이, 기둥의 상단 요까지. 이게 처마 높이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 층고랑 반자 높이. 자,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어디부터? 층고. 거기 가로 4번에 윗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4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여기가 층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층고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아래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3층 바닥부터 4층 바닥까지가 층고입니다. 층고. 근데 거기 가로 3번의 반자 높이는 층의 반자까지의 높이. 요거. 이게 반자 높이. 빨간색이. 요 위에 가려놓는 거 이걸 반자라고 했죠. 요 반자까지, 바닥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이걸 층고라고 하죠. 층고는 노란색이 층고입니다. 3층 바닥부터 4층 바닥까지가 층고. 근데 우리가 흔히 층고라고 부르는 거는 정확하게 반자 높이.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12번 문제의 디귿, 박스 안에 디귿.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가장 층수.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거는 기읍, 디귿. 그 다음에 13번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 내, 기, 바, 보, 지, 주. 뭐죠? 내, 기, 바, 보, 지, 주. 지붕틀. 네, 지붕틀. 그래서 나머지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쭉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14번도 간단한 거니까 보죠.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 전체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죠? 4미터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이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12m이고 나머지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 물어보는 거죠.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미터마다 4층으로 보죠? 4m마다. 그래서 12m일 때는 3층으로 보고 16m일 때는 4층으로 보죠. 이럴 때 건물의 부분마다 층이 다를 때는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물의 층수로 산정하죠. 어떤 부분은 3층, 어떤 부분은 4층일 때는 이 건물의 층수는 4층.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본다라는 거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물의 층수로 산정한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가.